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월요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오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아침 오전 10시 50분에 찾아오는 최장군, 최지은의 정치본색 이 두 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이정주 CBS 기자님, 강수영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은 네. 대구에서부터 올라오시느라고 끼니를 거르고 오셔서 여기서 주섬주섬 빵을 드시고 있는 네. 모습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짠하던지요. 아니요. 예. 이따 누나가 밥 사주면 돼요. 네. 제가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복화 있으면 이게 빵진숙이 좀 이렇게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제 돈 주고 제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진숙 위원장은 새벽 4시에 끊더라고요. 예. 대단해. 새벽 진짜요? 4시에 빵 안 먹잖아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단위로 몇십만 원, 뭐 네. 100만 원 어떻게 단위로. 새벽 4시에 빵을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예, 저는 진짜 그렇게 빵을 사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네. 이 앞에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우리 이정주 기자님 잘 지내셨습니까? 아, 빡셉니다. 뭐. 제가 스픽스 여기 월요일 나올 때마다 네. 진짜 마음의 부담이 심장이 타들어갑니다. 아니 어제 제가 연락드렸거든요. 네. 이번 주에 무슨 얘기 하시고 싶으시냐 그랬더니 잠시 후에 네. 우리 이정주 특종 전문 기자의 네. 취재 썰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방송 나가기 전에 비방용으로 살짝 들었었던 게 있는데 이 방송용. 비방송용의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이 방송을 보시면 방송용으로 어떻게 가공이 돼서 나오는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12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함께 오찬을 갔습니다. 오찬 이후에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단독으로 회동을 갖는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특검만 보이고 국회에는 민주당만 보인다. 이것을 바꾸고 변화시키는데 이 대통령이 어떠한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이번 만남은 그저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워딩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장동혁 대표의 이런 발언 의미를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 키워야 되고요. 나 대통령하고 맞다이 깔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줘야 자기 정치감도, 예. 정치적인 지위도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그 어려운 포지션에 있어요. 본인이 당대표에 당선될 때는 그야말로 이제 극우 코인이라고 하죠. 극우 세력들에게 어필해가지고 네. 그 세력들이 하는 말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 포지션을 잡았지만 막상 당대표가 되면 그거 하나만으로는 이 거대 정당을 이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 말하면 저쪽에서 욕먹고 저쪽에서 이 말하면 또 이쪽 진영에서 욕먹고 완전히 줄타기를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일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을 때에는 자기는 한 길로 갈 거예요. 이제 우리 나의 존재감이 정리할 때가 왔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내가 뭐라 그럴까요? 뭐 아주 욕설을 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네. 아주 도발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눈을 부라리면서 그렇죠. 예. 당신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어.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해야 자기 지지층들이 다시 돌아선단 말이에요. 지금 욕 많이 먹거든요. 국민의힘 안에서. 그래서 오늘 굉장히 볼썽사나운 꼴이 연출될 수도 있다. 오버하는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이 수준에 뭔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네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정주 기자님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을 오랫동안 봐본 1인으로서. 네. 이거 취재도 좀 했는데 제가 장동혁 대표랑 이제 그 술자리 몇 번 해봤거든요. 예. 네. 멀쩡하다면서요, 술자리에서는. 멀쩡하면 뭐 거의 정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진보당 들어가도 뭐 무색할 정도로. 정말요? 진짜 그 정도로 정상이에요. 네. 국민의힘 비정상인 정당이 때문에 이거 뭐 중대재해산업법 반대할 것 같지 않아요? 천만에 제가 발의할 수도 있다 봐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때에 따라서는. 내가 만약에 권력을 네. 잡을 수 있다. 저는 노란봉투법 한 100개 발의할걸요. 이거. 나한테 이득이 된다고 하면. 그렇죠.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고 네. 이제 권력의 화신이라서 이분이 이제 걸어오신 길이 이제 왼쪽 오른쪽 처음에 뭐 민주당으로 박범계 의원 밑에서 뭐 해보려고 하다가 안민석 맞아요. 파견 예. 판사하고 예. 이제 왼쪽에서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기 시작하는데 이제 한동훈한테 갔다가 친윤 갔다가 이쪽까지 왔잖아요. 네. 오른쪽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분이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빌드업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올 때도 조경태 의원이나 몇몇 이제 넘어온 사람들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모순이 이제 한 기사 안에 나오죠.
보통 한 달 안에 이제 안짜 그 기사는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 아까 강 변호사 말씀대로 이런 딜레마 있다고 봐요. 가장 큰 거는 지난 금요일에 그 지금 원내 행정국 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이쪽 압색당했잖아요. 그렇죠. 예, 압색당하면서 당이 어떤 반응을 갖냐면 내란 이후에 사실은 당 전체가 규탄돼 버린 게 처음입니다. 예, 요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규탄돼 버리면 규탄을 혼자 합니까? 단체로 하죠. 쪽수가 있어야 돼요. 예. 뭐냐? 각 당에 그 지금 충청도까지 그 버스 대절 명령이 나왔어요. 네, 당 안에서. 그러니까 집결하라 이거죠. 예, 당원들 네. 아직 네. 영남은 안 있고. 그래서 한 당협당 200명, 300명 지금 집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규탄대까지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당 입장에서는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특검을 통해서 현재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네, 잡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게 야당 탄압이라서 아니라 네. 일단 프레임이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사실 장외투쟁으로 나가는 지금 전초 단계인데 근데 당대표가 일종의 영수회담처럼 대통령을 만난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이콧했어야 되는 목소리가 당연하죠. 안에서는 아 뭐하냐 지금 우리 당이 이렇게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정치적 탄압을 그렇죠. 받고 있는데 지금 한가하게 대통령 만나서 오찬할 때냐라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에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 여야 이제 지도부 회동을 수락했을 때만 해도 규탄대가 예정돼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수락을 하고 특검이 이제 압색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좀 예. 꼬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전쟁 중에도 대화한다고 만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예. 나쁜 게 아닌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 됐다. 맞아요. 왜냐? 그럼 규탄대를 안 했어야죠. 예, 요거 만나고 규탄하든가. 아 만나보니 이재명 대통령 이상하더라. 특검을 우리 몰아붙이려고 하더라. 버스는 그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버스가 먼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너무 급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지금 짓을 하고 있는 거고. 스텝이 꼬였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이러면 좀 궁색하잖아요. 그렇죠. 가서 그러니까 무슨 말 듣고 뭐 쇼에 불과하다는데 장동혁 대표는 제가 본 장동혁 대표는 뭐냐면 당 안에서 똑같은 소리 하거든요. 자기 체급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뭐 전환길, 무슨 그거 아예 관심 관심 없고. 없어요. 나의 체급 1.5선 안에서는 0.5라 불리거든요. 네. 1.5선으로 불리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천시당하고 그리고 영남 언더 찐윤 의원들 있잖아요. 예. 장동혁 의원 진짜 발밑으로 봅니다. 예, 네가 얼마나 간가 보자 한번. 근데 버텨봐야 6개월이야 임마. 예. 이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언더 찐윤의 이제 핵심이 대구 쪽 의원들. 네. 뭐 대표적인 이제 조직의 어떤 수장인 윤재욱 전 예. 대표 이런 분들 무섭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사실은 그 간판으로 내세운 이유가 네가 전환길 정리하라 이거예요. 내년 이제 지선 전에 새로운 당 대표 그 지선 이제 폭망하고 예. 다시 총선 때 이제 공천권 가지려면 그때 내가 갈게. 내지는 지선 전에 무너진다면 혹시 대리인을 세울 때 그때까지만 정리해라. 극우는 극우로 정리한다. 사실 이 전략을 갖고 나왔는데 이분은 이제 그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서 자기 체급 내가 1.5선이 처음으로 대통령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회담을 한다. 이게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얼마나 어깨 뽕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처음에 예. 당선 일성이 뭐였어요? 이재명 끌어내린다 했거든. 뭘 끌어내립니까 지금? 예, 본인이 끌어내려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끌어내린 사람이 이런 회담에 나간다고요? 규탄대 해놓고 나간다고요? 네. 그래서 이 애당초 이 이제 스스로 인지 부조화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 체급은 올려야 되고 안에서는 구급화가 날리고 여기서 이제 좀 좌충우돌하고 있고. 그러면 만났을 때 어떤 액션 취할 것 같아요? 둘이서 이제 만난다고 하면 그리고 정청래 대표랑도 만나겠죠. 그러면 좀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극우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또 상반된- 이례적인 면이 있다 봐요. 네, 이분이 목적이 체급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깽판을 치는 게 체급이 높인 예. 게 유리하다. 그럼 깽판을 치겠죠. 네, 근데 지금 봐서는 장동혁 대표는 이게 이제 사진이 남아요. 예. 사실 장동혁 대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여야 지금 회동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럼 깽판 치겠어요? 박수 한번 나오겠냐고. 남는 건 이런 건데 예를 예. 들면. 네. 아 이거 네, 막 이렇게 하고 막 네. 집 뿌리고 그래. 그렇게 하지 않아. 예. 장동혁 대표는 본인은 대학교 때부터 이제 그 예. 서울대 예. 부로교육관가 그 다닐 때부터 얘기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꿈이랬대요. 오 그래요? 네, 대학교 때 제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그 비슷한 때 다닌 분들이 있어요. 예. 서울대 다닐 때 맨날 꿈이 난 대통령. 본인이. 네. 그러니까 지금 코스는 보면 대통령의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제가 선회를 해주자면 좋은 코스로 오고 있어요. 예. 자기 딴에는 1.5선 주제에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면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예. 근데 1.5선인데 한동훈 밑에 있어서 봐요. 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네, 원오브댐 18명 중에 원오브댐이에요. 네. 근데 노선을 바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물론 이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대선이 코앞에 왔다. 이 사진을 내가 나중에 이걸로 사용한다. 이런 욕망이 있어서 생각보다 얌전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얌전하게 저는 왔습니다. 좀 이제 다르게 예언을 해보자면은 이런 인지 부조화 속에서 기자님 말씀에 전적 동의하거든요. 네. 이런 인지 부조화 속에서 항상 돌발 상황이 생깁니다. 오. 무리수를 던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무슨 뭐 과격한 행동까지는 네. 당연히 아니고, 예를 들면은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앞이기 때문에 오늘 악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 그동안은 사람에게 맞아요. 사람하고 악수한다 악수는 그랬거든. 사람과 하는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중재자로서 여야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려고 할 거예요. 네. 대통령이 개입되면 이제 정치가 다시 회복되고 여야 간의 대화가 복원된다 이런 그림을 연출하기 원하기 때문에 네. 정청래 대표는 다시 악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장동혁 대표가 하이파이브를 한다든가 찰싹 난 안 해 뭐 예. 이런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자기가 준비한 네. 한 페이지 내외에 일방적인 아주 강성적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예. 그걸 막 읽는다든가 과거에 그 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을 만났을 때 했던 걸 약간 오마주하는 카피해서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돋보이게 하려는 네. 그런 행동을 할 매우 수 유치하게 할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12시에 오찬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어떤 식으로 장동혁 대표가 대응을 할지 궁금해지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국정을 이끌 새로운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많이들 예상하셨겠지만 검찰청은 폐지로 갑니다. 그리고 내년 9월이면 검찰청이라는 이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쟁점이 됐었죠. 중대범죄수사청 행정부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 자, 이 결과는 두 분 다 예상하셨습니까? 예상했던 결과이다.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전반적으로 그렇게 밀고 나가고 예. 있었죠. 그 검찰 내부 분위기나 혹시 이런 거 전해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뭐 제가 오전에 네. 아는 이제 동료에게 예. 검사인 동료에게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 야 판사 몇 명 뽑냐 요즘 아, 이제 판사에 관심이 이직을 최근에 그 판사 임용 시험 응시자가요 예. 역사상 최다였습니다. 어. 그 검사들이요. 예. 사실 판사로 넘어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유는 뭔가요? 왜냐하면은 검사는 일단 조직 문화가 너무 강하고 네. 그다음에 업무 강도가 굉장히 강한 데다가 어쨌든 판사는 자기가 왕이란 말이에요. 법정에서 왕인데 예. 검사는 판사 앞에서 어쨌든 미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모로 판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판단자고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예. 근데 이때까지는 응시에 자신 있게 못 응한 이유가 응시를 했다는 사실이 소문이 나면은 조직에서 묻힌다는 거예요. 완전히. 저 자식 배신이네. 어디 법원 시험을 감히 쳐. 검찰을 배신하고 네, 법원으로 가려고. 혹은 뭐 승진길이 막힌다든가 예. 찍힌다는 거죠 소위. 네. 그런 걸 염려했었는데 이제는 조직이 해체될 상황이 되니까 자신 있게 이직해야겠는 걸. 자신 있게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 아니 그 제주가 공부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뭐 하겠어요. 이 밥벌이를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공부해서 법원으로 가야겠다 이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 앞으로 살날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중수청, 기소청이 이제 분리가 되는데 검사들은 그러면 판사를 원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네. 그럼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기소를 맡아야 되나? 어디를 가야 되나?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갈까요, 주로? 그거는요 평검사들은요 예. 그 수사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수사가 업무 강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아니 정치에 꿈이 있고 야망이 있는 사람들 당연히 수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일선에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수사가 엄청 스트레스예요. 그 범죄자 앉혀놓고 얘기 듣는 게요. 보통 감정 노동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수사하기 싫어하고, 그 공판 검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지금도 공판 검사는 재판만 나가는 거예요. 수사를 안 해요. 예. 뭐 재판수가 좀 많아서 스트레스긴 하지만 수사보다는 나아.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을 한다면은 예. 공수처에 남아 있는 게 낫다. 그런데 중수청에 가려는 사람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까지 정통적인 검사의 관념. 예. 큰 사건 하나 수사해가지고 이름 내가 날려서 그냥, 내가 한번 추수하겠다. 예. 그러면 중수청으로 갈 텐데 예. 그런 사람 어릴수록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새 MZ들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럼요. 예. 그리고 자기 동료들, 자기 동기들 같이 로스쿨 나온 친구들 뭐 변호사하면서 돈 많이 벌거든요. 예. 상대적 발탈감을 엄청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평검사들은 안 그런데 글쎄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야망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일부 야망이 네. 있는 사람이 네. 있을 수 있다. 혹시 내부 분위기라든지 이 행정 개편안,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뭐 들으신 얘기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예. 얘기 들었죠. 얘기 들었고. 예. 대체로는 이제 빠져나온 게 제일 좋은데
이 기소청으로 좀 더 가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 이게 이제 미국으로 보면 뭐 이번에 마약 단속 DEA나 아니면 FBI 이런 급으로 가는 건데, 이게 업무 조정이 되면서 현재 3,000명 정도 되는 검찰 쪽의 수사관 이 직급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관은 경찰도 아니고 예. 사실은 그 검사도 아닌 그 사이에는 어떤 낀 조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숫자도 애매해요. 뭐 경찰처럼 뭐 12만 이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늘 검찰의 소위 말해서 이게 좀 수족 같은 예. 검사들의 이렇게 부리는 사람인데, 원래 이제 법무부 산하의 그 공무원이죠. 근데 이분들이 중수청의 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FBI도 다 수사관들이에요, 보면. 근데 요 직급이 이제 생기면 검사들은 거기로 갔을 때 자기가 그레이드가 다운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전에는 나의 수족이었는데 그렇죠. 그들과 같은 동급으로 내가 일한다니 네.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같이 수사해야 돼요, 그러면. 예전엔 수사 지시하고 네. 윤석열처럼 술 마시러 다니고 대충 야, 저 여권 넣어 갖고 기소하고 뭐 말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이제는 그게 잘 안 통하거든요. 예, 왜냐면 기소청 따로 있고 기소 그렇게 함부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본인들이 뭐 이렇게 영장 해달라 안 해줍니다, 그렇게. 본인들이 과거에는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들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밥 만들고 자기가 뚝배기 깨고 하니까 홀산 혼자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제 권력이 분립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이 부분은 검사들이 아마 자기 이름이 다운되는 약간 이런 거를 좀 우려하는 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사관 문제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청문회에서도 좀 저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내부의 분위기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게 진짜 이래서 개혁을 불러 일으키는구나. 저는 예. 검찰이 정말 끝까지 갈 때까지 갔다라는 생각을 그날 보면서 했는데,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궁금한 게, 개혁안이 통과가 되고 이제 그 추석 전에 한다라는 이야기를 정청래 대표도 했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빠른 시일 안에 하라는 그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보이는데, 유예 기간을 1년 뒀단 말이에요. 예. 그 유예 기간의 설정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유예 기간을 내년 9월까지 둘 예정인데, 그 사이에 조직을 정리를 해야 되고 예. 중수청 설치에 관한 준비들도 실무들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빠진 게 국가수사위원회 네. 설치 어떻게 할 건지, 네, 보안수사 맞습니다. 요구권, 예. 보안수사권 이 예. 문제 정리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유예 기간 안에 여러 토론들과 문제 상황들을 체크해가면서 이제 보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식의 진행인데, 일단 대균열, 네. 그냥 와장창 해머지를 한번 하고 네. 파편이 막 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상처도 봉합하고 뭐 주워 담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 유예 기간을 두면서 일단 와장창 깬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수습하는 기간을 가진다. 그래서 개혁을 보완한다. 이게 아주 정상적인 저는 개혁 진행 방향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 1년의 기간 동안 검찰이 또 어떤 짓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 캐비넷을 그냥 와장창 다 열어가지고 네. 균열을 한번 당했잖아요. 본인들이 또 균열을 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도 과거에 예. 나쁜 짓을 해놓으니까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그런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국회에서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 예. 통과됐는데 검찰이 무슨 캐비넷을 열어가지고 협박을 해서 너네들 지금 이거 검찰 개혁하는 거 니네들 범죄 다 은닉하려고 그러는 거지, 범죄 은폐하려고 프레임 잡는 거지, 만약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여론이 들끓어가지고 막 국회를 규탄하고 국민들이 일어서서 민주당을 막 욕을 하고 이런 빌드업밖에 없어요 지금 그 검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예. 그러면은 국회에서 다시 그 정부 조직법을 또 개정해서 예. 그래가지고 원위치 이렇게 해야만이 자초되는 거거든요. 네. 어렵죠. 이미 한 번 개정안이 통과된 그렇죠. 이상 국회가 다시 반대의 법을 내기는 쉽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중요한 그래서 불가역적인 액션을 이번에 해야 된다. 다시 되돌리기는 사실상 어려운 액션. 정부 조직법만 개정이 되면은 예. 그 이후에 이걸 아무리 되돌리려고 해도 국회가 다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어렵다. 이 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 일관된 주장이었는데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네. 아니 TV조선에서는 이 법안이 개혁안이 통과된 이후에 헌법 소원 과정을 거쳐서 또 뭐 다툴 여지가 있는 것처럼 또 썼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명칭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헌법에 검찰총장이 들어가 있고 검찰이라는 명칭이 다 있는데 예. 이걸 법으로 헌법보다 하위의 규범인 법률로 마음대로 고치는 건 네. 위헌이다.
그거는 본인들 생각이에요. 예. 헌법소원 제기하면 돼요. 본인들은 예. 그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는 있는데 네. 헌법에 검찰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해서 그럼 영원무궁 검찰은 무조건 존치돼야 되느냐, 개헌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냐, 예. 혹은 법률로 지금 만들어진 공소청을 헌법 몇 조 몇 항에 검찰로 간주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두는 걸로 좀 피할 수 있느냐, 예. 이게 논쟁이 있어요.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단언 못합니다. 근데 일단 시도하고 헌법재판소 판단 받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헌 임기 내에 할 거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예. 공언했잖아요. 우원식 의장 같은 네. 경우는 내년에 지방선거와 연동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자 네. 이런 제안을 한 상태죠. 그렇죠. 그때도 국민들에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검찰들이 이 개혁을 또 방해하려고 하니까 헌법 시비 안 생기도록 관련 헌법 규정도 다 개헌합시다 이번 차제. 예. 그러면 뭐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첨언하실 거 있으십니까, 우리 기자님? 근데 요거는 지금 전반적으로 수사 방향이나 이 세부적인 건 아직 그 좀 더 실무에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봐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이 제안했던 처음에 법무부 산하에 둬야 된다는 뭐 그 논리,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그때 FPI나 이런 데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예. 법무부 산하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법무 산하에서 검찰이 수사 방향으로 넘어오지만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도 가능한데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건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반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가를 흔들기 예. 이런 게 시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법무부 산하에 못 두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걸 법령으로 지금 그 행안부 산하로 네네. 옮겨놓고 물론 그런 우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행안부 산하에 지금 모든 권한을 집중시켜 놓고 나중에 또 윤석열 같은 놈 나와가지고 또 거기를 흔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1년 동안 좀 메우는 시간이 될 거다. 기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조 출입이라고 해서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기자들도 출입처가 달라지겠네요. 달라지죠. 어떻게 근데 이제 달라? 법원은 어차피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법조가 메인이 사실 그 법조 일진이 보통 대법원 네. 출입기자, 법조 반장이 있고 법원을 중심으로 이제 근데 보통 사건을 검찰이 워낙 권한이 셌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를 많이 했죠. 그렇죠. 이제 한 명씩 불러서 네. 슬쩍 단독거리 던져주고 예. 또 그러다 다른 보니까 기사하고. 정보의 비대칭이 너무 그렇죠. 심한 그 저희 출입처 중에 예. 하나가 검찰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법조에서는 크게 변동 없는데 이제 뭐 저희들 그럼 기자들 사회부가 더 커지는 건가요? 경찰 그렇죠. 출입을 기자들 하고. 사이에서는 이제 더러운 꼴 안 보서 좋다 예. 검사들 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사실 경찰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이런 표현 같지만 빠터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 예. 예, 이게 취재 그 관행이라는 게 현재 입법기관에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국회에서 예를 들면 행안부 뭐 예를 들면 경찰 조직 개편안이 있다. 예. 뭐 예산 이런 문제 있다. 그러면 들리는 소식들도 아는 경찰 만나서 이런 소식 있던데요? 계장님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정보를 좀 미안하니까 또 주는 게 있어요. 예. 서로 이게 거래라는 게 성립하는데 검사들은 일절 없습니다. 애당초 그냥 찍어 누르는 거예요. 예. 예, 자기가 쥐고 있으니까. 예, 무조건. 그래서 저는 이 측면도 좀 흥미로운 게요. 사실 검찰과 언론이 결탁해서 만들어낸 프레임이 얼마나 그동안 지난 몇십 년간 강고했습니까? 많았죠. 예.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이 많이 생겼었는데 이제는 이게 좀 재편이 되면 그러한 부작용도 좀 줄지 않을까라는 저의 기대가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 예. 체제 자체를 바꾸면 당연히 그런 효과가 생길 거고. 근데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이 또 이상민 같은 양반이 네. 또 됐다. 그럴 수 있죠. 이상한 놈이 집권을 해서 이상한 놈이 또 장관이 또 됐다. 그러면 또 경찰 인사에 관여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장난질 칠 수 있어요. 그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조직 개편을 시스템을 아무리 잘 짜도 이상한 놈이 하면 이상한 짓 그렇죠. 한다.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일단은 뭐 검찰일 때는 문제 없었습니까? 뭐 어떻게 하든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가능성만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 줄이는 거 맞죠. 예. 체제를 바꾸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번에는 방통위원회가요 폐지가 됩니다. 그동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버티기를 하면서 계속 뭐 국무회의에도 나왔다가 뭐 막 이상한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면직으로 사실상 해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진숙 이야기를 짧게만 해보면 이진숙은 이번에 만약에 면직 처리가 되면 이제 대구시장으로 출마할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정치적 행보를 보일 것이다, 안 보일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끝났다고 봅니다. 아, 끝났다. 왜냐면 그렇게 하고 싶었죠. 예.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우리 또 정치를 잘 모르는데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입이 가벼운 전한길이 예. 전한길 선생님이 입 터는 바람에 네. 사실 그런 거는 그 약간 구밀복검처럼 그러니까 도광양해 예. 진짜 내가 그 나중에 하겠다 하면 칼을 검 속에 계속 놔둬야 돼요. 누가 물어보면 난 생각 없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지. 예. 그 자기 야욕을 금방 드러냈잖아요. 네. 그럼 당장 생각해 보세요. 이준숙이 그 대구시장에 많이 출마하겠다. 대구시장 나갈 사람들 지금 수두로 빽빽한데. 대구시장 나갈 거 아닙니까? 아, 저는 전환길 나오면 나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거든요. 네, 사제 대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양반한테 국사를 배웠기 때문에. 정말요?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수능 공부를 그 양반 강의를 들어서 했었거든요. 점수는 잘 나왔나요? 점수 다 맞췄습니다, 제가 국사를. 전환기 잘 가르치네. 강의 잘해요, 전환길이. 그럼 그쪽으로 그냥 가지. 왜 본인 이쪽으로 잘하는 거 하면 가가지고.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전환길 나오면 제가 1대1 이렇게 박치기라도 예. 한번 하고 올라 그랬는데. 이진숙은 좀 별로입니까? 아, 이진숙은 TK에서 어때요?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근데 진짜로 잘 몰라요. 대구 시민들이 이진숙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언론계에서는 다 알죠. 예. 특히 대구 문화방송 예. 아우 막 일을 가는데 근데 현실성이 다 없다고 생각해요. 지가 원래 이진숙 이 사람은 욕심이 엄청 많기 때문에 하고 싶어는 하나 말씀하신 대로 대표주자 김재원이라는 예. 자기 일생의 꿈이 대구시장인 사람이 있어요 지금. 네. 김문수한테 붙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빌드업을 잘 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장동혁 같은 사람이 공천을 이상하게 행사해가지고 뭐 극우 세력들한테 지분 준다? 예. 특히 대구시장 넘버원 아닙니까? 지금 보수에서는 그죠. 가장 상징적인 그렇죠. 자리가 대구시장이잖아요. 예. 그거를 전환길 세력한테 내준다? 이거는 이제 대전쟁, 거의 분당 직전까지 가는 대격변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일이 본인들끼리 이제 치고받고 싸울 것이다. 그럼요. 예. 근데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이진수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니, 저는 왜냐하면 이게 견제가 시작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없는 집안이 더 심하게 싸운다고. 예.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어차피 서울시장이나 경기권에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그 현역 의원들 기소당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렇죠. 영장 나옵니다. 네. 뭐 특검에서도 수사한다고 권성동, 하고. 추경호, 윤상현 뭐 등등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얘기.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지방선거 뭐 이철규, 김정재도 지금 통화기로 까졌잖아요. 그 현역 의원들 구속되기 시작하면 이 당이 결국 위원정당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위원정당을 시키는 것보다 심판대에 올라가는 게 더 무서워요. 왜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 쟤 뽑아왔죠. 어차피 없어질다. 재선거해야 된다. 누가 뽑습니까? 어차피 근데 TK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근데 그것마저도 그 소문을 누가 내냐면 홍준표 전 대표 이런 분들이 내요. 그냥 민주당이 내지 않아요. 맞아요. 어차피 민주당이 먹을 게 아니거든. 사실 민주당이 먹을 확률이 낮죠.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은 야, 너희들 뽑아왔자 저거 다시 선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시 선거해야 되니까 내 쪽 세력을 뽑아달라. 이게 먹힐 수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어차피 날아가니까. 예. 그럼 날아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장만 보잖아요. 예. 여기 시도지사 선거는 기초단체장도 있지만 기초의원도 같이 뽑아요. 그렇죠. 안 날아갈 것 같습니까? 예. 그럼 대구에 뭐 구의원, 시의원 안 날아갈 것 같습니까? 다 같이 날아가요. 위원정당이 되면. 그러면 시도지사 한 2,300개인데 다 한 번에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재선거를 해야 되는데 예. 재선거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차피 선거비 보전도 못 받은 상태에서 이길 확률도 낮을 뿐더러 다시 또 거기서 또 짬짬해가지고 당적을 이동해서 출마를 해야 되면 굉장히 리스크가 커져요. 예. 제 지난번에 위원정당에서 출신이다. 내부에서 그런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가의 그런 어떤 내부 경쟁이 시작되는 거고 그 내부 경쟁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이제 이진숙을 띄우는 거는 이진숙 본인 생각이지 이게 들켰잖아요. 이게 셈법이 들켰다는 거는 내부에서 다른 사람들은 백래시가 바로 온다는 거예요. 너 하고 싶었구나. 그럼 지금부터 움직이지. 정치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치권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바보처럼 보일 뿐이지. 장동혁도 바보처럼 바보 보일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예, 뿐이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제가 말했죠. 역설적으로 뭐 진보당, 요새는 안 되겠네. 조국혁신당 제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요새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장동희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마땅에 들어가면 안 예. 되겠다. 근데 굉장히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포지션을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이진숙도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죠. 사실 네. 어떻게 보면 네. 기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진숙은 그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 있죠. 예. 거기를 지금 이제 벤치마킹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권익위원장 시절에 핍박당하고. 핍박당하고 막 예. 나가라고 인기 보장돼 있는데 나가라고 그러고 막 그런데도 꿋꿋이 버티고 싸워서 존재감을 많이 키웠잖아요. 네. 자기도 그 생각을 하는 거고 게다가 이번에 방통위 폐지가 되면서 결국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의 입법 폭거 때문에 내가 날아갔다. 나는 보장된 임기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국회가 법을 개정해가지고 나를 단체 자체를 없애버렸다. 이준석이 무서워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엄청 저기 하고 있는데 안 먹힌다니까 이게 자기 생각에는 괜찮은 스토리인데 네. 그게 이미 많이 나왔던 삼파극이에요. 예. 예, 그거 안 먹힙니다. TK에서 먹히면 먹히는 걸 수 있잖아요. TK에서는 어차피 짝대기만 꽂아도 공천만 받으면 그러니까요. 다 되는 건데 당내 경선을 뚫어야 되는 거지 이제. 당내 경선은 그런 식의 프레임으로는 통과를 안 못할 된다는 거죠. 것이다. 예.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는 김재원 그럼요. 최고도 있고 예. 예, 여러 홍준표 시장도 이를 갈고 그렇죠. 있고 있으니 쉽진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아까 전에 이제 검찰 개혁안과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수사관의 지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고 네. 지난주 금요일에 좀 떠들썩했던 소식이 있어서 이 부분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요일 국회에서 법사위 주도로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온 검찰 관계자들, 그 자리에 있었던 수사관들의 태도와 말을 보고 저는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셨을 것 같은데요. 뭐 마음대로 뭐 자리를 바꾸고 그 다음에 몰래 말을 섞고 거기에다가 조롱하듯 욕설, 비읍시옷 이시라고 썼다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벌였는데 일단 감상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날 있었던 주요 발언과 여러 가지 장면들 중에 인상적이었던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 그러니까 법사위 회의장을 막상 수사관들이 많이 안 와본 것 같아요. 이제 국회 출입기자는 자주 가니까 아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보안 유지가 잘 안 되는 곳이에요. 뭐 여기다 쓰면 못 볼 것 같죠. 예. 다 봐요, 다 봐. 밑에 핸드폰 이것도 네, 다 그리고 법사위 거기 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출입구가 예. 이제 법사위원장이 저쪽 앞에 앉아 있고 보통 증인석이 여기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기자들이 어디로 들어오면 여기로 많이 들어와요. 그냥 법사위원장 자리가 네. 저게 이제 입법 공무원도 있고 국회 사무처도 있기 때문에 그 위원장 자리 바로 옆에가 법사위원장 또 별실이 있거든요. 뭐 사전 환담하거나 이럴 때. 그래서 거기로 다니는 거를 솔직히 말해서 저도 몇 번 가서 고생했는데 법사위원장실에 있는 수석 대변이나 보좌관들이 싫어해요. 오지 말라고 거기로. 그래서 기자들도 사진 기자 말고는 보통 여기로 오거든요. 예. 여기로 오면 여기 증인석 쫙 있는데 네. 못 볼 것 같습니까? 사진 기자 여기 진 치고 있어요 보통. 그렇죠. 예. 이게 마치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핸드폰 안 보일 줄 알고 혹은 일부러 이렇게 보는 거를 다 기자들이 찍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앵글과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본회의장은 오히려 네. 클리셰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이 알려진 작전이죠. 뭐 권성동 의원의 체리 따봉, 네. 뭐 정진석 의원 옛날에 뭐 문자 예. 이런 것들 등등 보면 오히려 거기는 작전이 통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4층에서 3층 본회의장 못 들어가거든요. 4층에 관람석에서 보는 거라서 줌을 당겨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저는 100% 장담합니다. 요새도 거기서 의원들이 켜잖아요. 보란 소리야. 일부러 나를 좀 찍어줘. 보란 소리야. 예. 물론 이춘수 의원 빼고 네, 몇몇 깡통 같은 분들이 있어요. 네, 뭐 어떡합니까? 살다 보면 걸리는 거지. 근데 진짜 뭐 텔레그램으로 뭐 우리 이렇게 그렇죠. 합시다 이거 예. 있잖아요. 거의 보란 소리예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송원석 비대위원장인가 그분이 조금 뭐 약간 좀 이제 그때 나사 빠져가지고 뭐 사면할 때 우리도 누구 해달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큰 그림인가? 자기 당 의원들 사면 킬시키려고 하는 건가?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예. 통상은 그건 작전 짜는 거고 예. 줌을 당겨야 되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1, 2초 이렇게 해가지고 안 찍힙니다. 꽤 오랫동안 봐 네. 이렇게 해줘야 줌 당기는데 여기 법사위원장실은 줌 당길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보인다니까요. 어. 네, 저도 거기로 자주 다녀요. 예. 근데 이제 수사관들이 연차가 어리고 네. 뭐 지금 한 3, 4년 차밖에 안 되고 하니까 이걸 잘 모르고 거기서는 이제 베테랑들은 펜 하나도 메모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메모하다 다 걸립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근데 뭐 저는 걸리고 안 걸리고 떠나서 이 사람들이 본심이 나온 거죠. 네. 예, 뭐 비읍시다 이렇게 하는 거. 남들 다 폐기해 이렇게 한다는 게 마음속에서 외칠 수 있죠. 예. 사람이 내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예. 근데 이거를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그 전주 일요일 날 만나서 뭐 입 맞춰보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도 떨리니까 이제 본인들은 완전 범죄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보면 수사관들이 조금 저는 참 이중적인 감정이 들었어요. 아 이게 참 순진하면서 이렇게 미련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국회에서 나와서까지 이렇게 짜고 친다는 이게 국회 권능과 현재에 일어났던 사태를 굉장히 얕보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검사들은 보면 안 걸리잖아요. 예. 그냥 뭐 이동 이동, 검사 예. 보면 안 걸리잖아요. 이 사람들 메모장 하나도 없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영악한 검사들에게 100% 이용당하고 있구나. 아, 이용당하고 있다. 자기들이 사지로 간지를 몰라요. 그 검사들은 일관된 진술하잖아요. 준비돼 있으니까. 왜? 우리는 원본에 훼손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원본에 훼손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 지시를 한 이후에는 수사관한테 넘어갔어요. 5천만 원 관복권. 1억 6천 중에 관복권 5천만 원 그는 무조건 띠지가 있었으니까 넘어갔는데 여기를 거쳤더니 띠지가 사라졌네? 그럼 당연히 A가 시킨 다음에 B에서 잘못해서 C가 관복권이 털렸어요. A는 분명히 원본에 훼손하지 말라 했는데 B를 거쳤더니 C에서는 털렸단 말이에요. 그럼 B가 잘못이죠. 예. 그런데 B의 입장에서는 김정민 수사관 비롯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네. 이 말로 일관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네. 짜서 이제 나온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대검에서 무슨 피의자 신분으로 뭐 입건을 했다 그런 얘기하는데 대검은 원래 수사권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어떤 메시지냐면 너 가가슬고 헛소리하면 더 심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까 실수로 모르고 분실했다. 내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내가 시키는데 딱 그렇게 얘기해. 만약에 너 얘기하다가 말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누가 그렇게 버리라고 했는데요. 이따위 얘기하는 순간 넌 작살나는 거야. 라고 딱 걸어놓은 상태에서 출석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바보 흉내는 낼지언정 똑부러지게는 얘기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국민들에게 전 좀 다른 시각에서 백혜룡 경정이 출석해가지고 검사 면전에서 이런 게 어떻게 검사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압수 목록 작성법과 관련해가지고 아주 정확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신선한 충격이 있는 거예요. 뭐 시대가 바뀌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경찰은 검찰 밑이다. 검사의 수사를 받고 막 영화 같은데 공공의적 보면은 막 검사가 경찰 촛대뼈도 까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물론 그건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아직까지도 검사는 경찰보다 훨씬 더 윗존재고 경찰은 수사 실력이 모자라고 검사는 훨씬 뛰어나고 똑똑하고 사법시험 출신이고 이런 관념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밟아버렸어요. 경찰이 공개석상에서. 와 이거 진짜 검찰 개혁이 되나 봐. 세상이 바뀌고 있나 봐. 이런 효용감을 주는 자리였다고 보고 그 포인트가 있었다. 역사적인 상징성 정말 조종 검찰에 대한 조종을 울리는 자리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백혜룡 경정이 거기에서 또 이런 발언했습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은 계엄을 했을 때 분명히 돈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 돈을 융통하기 위해서는 마약을 유통시켜서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백혜룡 경정이 그날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뭐 추가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게 정말 어느 정도 정황이나 사실이 드러나서 그 시나리오대로 갔다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또 충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백현영 경정의 그 말이 맞다면은요 윤석열 정권이 정권 초중반에 마약관의 전쟁한 거는 했었죠. 자기 외 공급처를 끊으려고 한 거라는 의혹이 짙어질 수밖에 마약 없어요. 유통과의 전쟁인 거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본인이 독점 시장을 가지려고 그렇죠. 했다는 거죠. 그게 드러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드러날 수 있는 여지의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 짧게. 지금 이 부분이가 특검 수사에는 뭐 명확하게 특검이 여기에 주력하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지금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이제 본인이 그걸 맞는 걸로 보도는 나왔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평택항 문제도 그렇고 확실한 거는 부동산 투자를 그때 김충식 씨랑 최은순 씨가 평택에 한 건 맞으니까 한번 수사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뭐 유통까지는 백혜룡 경정이 이제 그 내용까지는 내부인이 아니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평택에서 분명히 부동산 그 땅을 사고 팔고 했던 정황은 있고 김건희 일가가 분명히 좀 수사해볼 여지는 있다. 알겠습니다. 그 수사는 뭐 이제 계속 만약에 수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가타부타 얘기가 나올 거니까요. 그때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그날 국회 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서 진술이 모호하고 그리고 서로 A는 B에게 지시했는데 B를 거치고 난 후에 C 없어졌다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건의 개요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뭔가 의심쩍다. 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이렇게 모호하게 하는가. 이 뒤에 숨길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 숨길 거라는 건 관봉권의 출처가 밝히기 힘든 곳이라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뭐 검찰이 연루돼 있다거나. 현금의 흐름이 있으니까요. 예. 이게 관본권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 현찰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그 처음에 이 돈의 이동 경로와 흐름과 시간과 장소가 다 특정이 돼요. 예. 사실상. 그러면 검찰은 2018년 지선 건진법사 관련된 그 뇌물죄 내지는 뭐 기도비 1억 원 이걸 중점적으로 잡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날짜가 2022년이잖아요. 예. 그럼 수사 방향이 완전 틀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건진법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뭐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고 옛날에 다른 건 뭐 뇌물 받은 거 다 부인했거든요. 네. 근데 현찰이 수사가 나오면 사실상 관본권 따지고 들어오면 특활비 문제도 같이 연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보통 이런 거 줄 때 일반 서민들 중에 관본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99%예요. 누가 관본권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저 처음 알았어요. 저런 게 네. 있는지. 띠지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현찰을 요즘 같은 시대에는 페이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네. 현찰을 잘 안 들고 다녀요. 근데 현찰 그것도 새로 관본권을 이제 관본권이 이제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완전 신권이 났을 때 그렇죠. 예. 하기도 하지만 한국은행이 다시 회수한 다음에 그걸 다시 내보낼 때 한 번 더 띠지를 하기도 한대요. 들어보니까 이제 그 완전 신권만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현찰 흐름은 지하 경제로 갈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정 액수가 되면 현금의 출처를 무조건 밝히는 루트를 밟게 돼 있어요. 예, 그걸 이렇게 툭툭 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봉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밀봉한 돈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그러면은 수사할 때 관봉된 돈을 발견했으면 봉인을 해제할 때 예. 이거는 봉인을 일시에 해제하더라도 돈을 세야 되니까 얼마인지 예. 세더라도 다시 봉인된 상태로 원위치시켜야 원래의 압수물인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띠지 분실이라고 언론에서 처음 보도하는 바람에 띠지라는 게 우리도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 뭐 그렇게 생각. 그냥 흰색 종이로 현금 뭉치 많은 거 그냥 네. 묶어갖고 있다가 현금 쓸 때 풀고 모르고 그냥 훅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게 프레임이 잘못된 거예요. 띠지가 문제가 아니라 봉인된 비닐과 스티커 이걸 훼손했고 이게 날아가고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 돈만 남았잖아요. 네. 이게 문제 더 심각한 거고 그다음에 분실이라고 용어를 계속 언론에서 쓰다 보니까 이것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자기가 인정했어요. 버렸다고. 검찰의 입장이 폐기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그럼 관본권 이건 폐기? 관본권 폐기 혹은 관본권 멸실, 멸실 사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분실은 어디 갔지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되는 이건 사안을 축소시키는 거다. 검찰이 또 이야기하는 거에 그대로 말려 들어간 거예요 언론이. 예. 프레임 설정에 그냥 꽂힌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할 때는 하나하나 용어 한 글자 한 글자 검찰발 나오는 거는 다 이게 네. 뭐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관본권 어디에서 나온 걸로 두 분은 추측하십니까? 그냥 추측의 영역입니다. 지금 제일 유력한 거는 사실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 관본권일 예, 것이다. 보통 특활비 받아갈 때 예. 신권 내놓으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건진법사한테 전달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출처는 뭐 모르겠지만 적어도 검찰이 관련돼 있는 자금은 맞는 것 같다. 검찰이 관련돼 있다라는 건. 검찰이 등장인물 중에 하나인 자금이 아닐까. 예. 그거 아니고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요. 그러면 상설특검 검토하라고 이 대통령이 이제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이제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을 개정해서라도 김건희 특검이나 뭐 이제 특검에서 처리를 하는 것을 그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라. 그러면 이제 상설특검으로 가는 쪽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상설 특검은 임명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간단하고 그리고 이 사안은 비교적 간이해서 그러니까 이 강봉권의 멸실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예. 너무 간단한 사건이어서. 근데 뒤에 뭔가 또 어마어마한 게 나오면 어떡해요? 그렇죠. 고구마 그러면 줄기처럼. 그건 이제 인지 사건으로 예. 이제 수사하다 보니까 새로운 게 나왔네. 네. 이것도 수사에 이제 이렇게 연이어서 할 수 있도록만 열어주면은 예. 지금 특검처럼 예. 인지 사건 열어주면 되는 거고 명확한 거죠. 특검을 검토하라는 이유는 지금 검사가 기소를 하잖아요. 이게 예. 아니 수사관이 잘못했다 쳐요. 누가 고발했네. 경찰이 아무리 수사해도 결국 끝에는 공소 제기를 검사가 해야 되고 예. 공소 제기가 됐다 하더라도 재판정 나가서 판사 앞에서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처벌해 주세요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한테 있는데 너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 식구를 어떻게 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특검이 해야 된다는 당위는 너무나 명확한 거죠. 그리고 상설특검이든 뭐 특검법을 개정해서든 했을 때는 네,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네. 아주 궁금합니다. 어떤 연관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를 좀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게 이슈가요. 뭐 눈 감으면 뭐가 터져 나와서. 아 힘듭니다. 힘들어. 예, 주말에 쉬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어제 성비위 사건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이정주 특종 전문 기자님 포문을 열어주시죠. 아 제가 이거 처음에 그 목요일 날 강미정 대변인이 이 기자회견 한 다음에 이거 저희 방송에서 한번 처음 다뤘었거든요. 그때 뭐 무슨 뭐 다른 유튜브들하고 좀 눈치 보더라고요. 네. 네, 솔직히 말해서 목요일 날 이제 대체로 다음 날 조국혁신당 입장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권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세게 안 다뤘어요.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이제 이걸 딱 각을 잡았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실관계는 이미 사실관계 측면에서 당 차원에서 영구제명 그리고 한 명은 이제 한 명에 대해서 영구제명 한 명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 네. 이 답이 나왔습니다. 답이 나온 거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사실관계의 문제고 두 번째는 프로세스를 다 거쳤는데 강미정 대변인은 왜 기자회견 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저 1년이 정말 뭐 약하다든가 영구제명에 문제가 있다든가 뭔가 이제 문제제기를 한 거잖아요.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이 두 가지인데 저는 첫 번째는 법정 공방도 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사실관계에 대한 측면이고 당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윤리특위 이걸 만들어서 거기서 외부 이제 로펌 이용해서 결과를 해서 이제 결과를 이제 자기들끼리 징계를 잘했다. 이제 조국혁신당 내용은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 1번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만약에 지금 이제 어제 나온 소식 중에는 제가 통화는 실패했는데 그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 예. 중에 한 명이 이름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보엽과 신우석이라고. 신우석, 그렇죠. 그 둘 중에 이제 한 명이 조만간 그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대요. 그 자기 이제 사실관계를 다투려고. 예. 이거는 뭐 일방의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하길래 저도 이제 연결해서 전화 통화는 못했는데, 근데 저는 당에다 물어보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그렇다 칩시다. 사실관계가 그 가해자 말한 대로 정말 이상한 그 결론이 나왔었고 가해자 말이 맞았어요.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면 조국혁신당의 시스템이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건 강미정 대변인의 주장이 아니라 예. 외부 로펌에 맡겨서 자기들이 절차대로 했다며요. 근데 만약에 가해자 말로 뒤집어진다? 아니 이런 봉숭아학 당이 어디 있습니까? 당이 윤리감찰을 뭐하러 해요 그러면? 그렇죠. 로펌 뭐하러 그 징계하고 로펌 마지막에 첨부서 붙이고 사인하는 거는 사무총장하고 당대표예요. 아니 당원을 영구제명하는 최고 징계를 결의하면서 당대표가 이걸 우당탕탕 그래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한다고요? 아무것도 쳐다 안 보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1번에 대해서는 더 다툴 이유가 없다. 네. 예. 근데 1번에 대해서 지금 저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이 기자회견 내지는 입장문을 예고한 것 자체가 당에는 엄청난 악재예요, 사실은. 빨리 진압을 하거나 해결해야 돼요. 예. 그 사람이 자유다? 그러면 강미정 대변인 같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뭐냐면 이놈들 짜고 치구나. 이렇게 보이죠? 예. 예. 손방망이 징계 내지는 자기가 봤을 때는 징계하는 척 해놓고 또 재심 청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1년 지나서 우당탕탕해서 출마하려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 네, 그래서 1번에 대해서도 이미 저는 법정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이 사실관계 다투는 것도 이미 정무적인 라인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이제 2번.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왔다. 그렇죠. 예. 이건 정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그 다툰다고 치고 자, 이건 여기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한 배를 탄 거예요. 예. 조국혁신당이 이 사실이 뒤집어지면 당이 해산해야 됩니다, 이제. 당의 윤리감찰 시스템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서 이미 정치의 영역으로 2번 넘어왔는데 강미정 대변인은 왜 기자회견 했을까요? 본인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2차 가해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엄격하고 객관적이게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말미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탈당 기자회견 했으면 왜 8월 14일 날 안 했을까요? 조국 사면 네. 전에 왜 안 했을까? 이 사건은 작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 노래방 사건도 이제 12월 그때 이미 계엄 당시 얼마 안 돼서 오랫동안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한테 기대했던 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결자 해지해달라 이 소리였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회피하면서 여기까지 커졌는데 저는 이제 물어보니까 조국 대표의 최근의 행보 나와서 이제 이 책임론을 키운 것도 있고 제가 뭐 자세히는 더 말씀 못 드리는데 이제 저도 취재 중인 거고 예.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당에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주장은 뭐냐면 자기는 감옥에 있었고 비당원이었고 그래서 당무를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번은 이미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왔다고. 그럼 이건 정치의 언어가 아닙니다. 왜냐? 그 여러 사람이 지적했는데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비당원이고 평당원이고 그래서 뭐 비당원이었고 8월 21일에야 평당원이 됐고 아무튼 나는 낮은 자리에 있었고 늘 비당원이거나 평당원이거나 나는 뭐 당대표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강미정 대변인 사태에 대해서 그 끼어들 권능도 없고 나는 책임도 없다 이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말이 안 되냐면 그러면 8월 15일 날 사면된 다음에 조국 대표 인터뷰할 때 잘 보세요. 지방선거 때 민주당과 호남에서 상생 경쟁하겠다. 그리고 영남에서는 뭐 예를 들면 단일화 뭐 추진하고 후보 내겠다 말하죠. 평당원이 어디 건방지게 그런 소리 하고 합니까? 평당원이 뭔데요? 평당원이 무슨 권능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밑그림을 자기가 그립니까? 그리고 왜 현충원 갈 때 당 지도부 우르르 몰고 가요? 평당원 주제에. 제가 평당원이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예. 일반 평당원도 그런 평당원에서 한 명만 데려오십시오. 없어요. 없어요. 이미 이 당은 오너가 조국 대표 아닙니까? 이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책임에 따른 권리, 예. 권한에 따른 책임이에요. 권한이 큰 만큼 다들 조국 대표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럼 강미정 대변인은 바보예요? 평당원 조국 대표, 비당원 조국 대표 8월 15일 사면 될 때까지 쳐다보고 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다. 누구나 정당에 아는.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도 평당원이 있었습니다. 총재라는 자리만 없을 뿐이지 사실 이 사람이 오너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언어로 풀어야 되고 예. 정치적인 영역에서 풀어야 되려면 조국 대표가 정면에 나서서 이 문제를 예. 해결해 주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심플하다 봤어요. 왜? 알겠어요. Anyway, 8월 15일 전에 몰랐다 칩시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 예, 칩시다. 그렇다. 출소한 다음에는 사면 복권 한 다음에는 사실은 심플해요. 제가 당에도 조언을 해줘서 사실은 통화를 하다가 막 방어를 하길래 그거는 뭐 자기들 권능이 아니고 조국 대표가 할 수 있는 내가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말했어요. 담당자님 그렇게 말장난을 하시면 당이 큰일 난다. 내가 봤을 때는 그때가 이제 당에서 강미정 대변인 그 회견 기자회견 직후거든요. 취재를 하다가 그래도 제가 이제 과거에 예. 조국 대표가 했던 공이 있으니까 내란 전국에서 조언을 좀 해줬어요. 이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당대표니 사무총장이 끌고 들어간 거 아무 의미 없다. 그런 잔잔바리 해봤자 사람들은 조국 대표만 바라보고 있다.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길게 하냐. 그리고 앞에는 다 그렇다 쳐도 박민정 대변인한테 직접 손을 내밀어라. 누가? 조국 대표가. 그리고 30분이면 끝나요. 예. 예, 커피 한 잔 놓고 아 어떻게 된 거냐? 그 성추행 뭐 성비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아요. 사건 간단해요 생각보다. 목격자도 많고. 그러면 A, B, C 물어보고 사실이냐? 당에 그때 윤리감찰단 했던 사람들 이거 맞냐? 물어보고 당사자 불러요. 필요하면 그러니까 2차 가해 문제가 있다면 분리해서 예. 대화를 하면 되고 만약에 원한다면 3자 대결 해도 3자 대면 해도 됩니다. 그래서 몇 번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게임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에 맞는 앞에 있었던 우리 당의 조치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럼 내가 비록 내가 직접적인 그건 아닐지라도 내가 이 당의 창업자이자 오너로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결단을 내려주면 끝날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계속 나오는 플레이가 한 걸음씩 후퇴하잖아요. 계속. 아, 나는 몰랐다. 당에서. 그리고 어제 사무총장 그 사태 기자회견도 예. 야 저는 진짜 과간인 게 아, 화살을 나에게 돌려달라. 예, 그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누가 화살을 거기다 날렸는데요? 이거는 이 당이 사무총장이 지금 이 화살을 제일 많이 맞고 있는 사람은 대변인이에요. 강미정 대변인이라고요. 예. 피해자를 지금 너무 이 피해를 많이 입고 지금도 여기 2차 가해, 3차 가해 되고 있고 다 끝난 마당에도 또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이 뭐 입장문 내겠니 어쩌니 이것도 지금 후배 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무총장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나머지는 책임자예요. 그럼 나도 거기 일부로서 말을 못했다. 지금 못했다. 예. 이렇게 얘기하지. 화살을 조국 대표한테 돌리지 말라고요. 이 뭐 조국 대표 지금 여기 뭐 어머대예요 여기가? 당이 가면 당의 창업주가 조국 대표니까 조국 대표한테 책임을 지라고 한 거지. 사건 나니까 우르르 쫄병도 몰려와서 앞에서 전화 보호한다고 지금 화살바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화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타이밍을 일단 놓쳤다. 놓쳤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의 대응이
심플하게 갔으면 됐을 것을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만든 그런 책임이 조국혁신당 시스템에 지금 있다.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예, 그걸 저는 이제 기자님 말씀 받아서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저는 이게 그 실수나 미숙함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러 이런다고 생각해요. 일부러 이런다고요? 예, 그러니까 고의적이라는 말을 제가 쓰는 이유는 뭐냐면 예. 자, 지금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조국혁신당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열린단 말이에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존재감이 없어져 버리면 조국혁신당은 그냥 문 닫고 흡수합병돼야 될 정당 취급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조국 대표의 전 대표의 사면이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 내부의 인식이 이거 다른 걸로 변명할 거 없고 심플한 문제예요. 뭐 회식하다가 노래방 가서 분위기 좋으면 스킨십 좀 할 수도 있지. 그게 이렇게 당을 흔들고 선거를 망칠 정도 이슈가 되냐? 제명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그 이상 얘기할 게 뭐가 있어서 자꾸 이슈 만드냐라는 인식 때문에 여기 온 그렇죠. 거예요. 그런 인식 자체가 사실은 문제일 수 그럼요. 있는데. 아직도 조국혁신당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이 인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인식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조국 대표를 위시한 이 사람들의 책임론으로 번지면 우리 당 문 닫아야 돼. 우리 인생 여기다 걸었는데 고작 이런 일로 우리의 운명을 버려야 돼. 네. 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낙후된 성인식, 이게 지금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상황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조국 전 대표밖에 없다.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얄팍한 문제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우리가 마치 사건을 은폐한 것처럼 혹은 피해자를 오히려 징계하고 피해자 측을 징계하고 무슨 폭행 사건도 있고 뭐 많잖아요. 네. 이게 강미정 대변인은 당에 대한 애정이 없냐고요. 이 조직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꼴뚝 같았을 거고, 선거 중요성 알아요. 강미정 대변인도 다 아는데도 결국에 이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 깊은 절망감 속에서 자신을 던진 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심각성을 지금이라도 자인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거를 그렇게 대응했다가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악영향이 있을까, 이런 정무적 감각, 뭐 있지도 않은 정무적 감각 가지고 접근하니까 사람들의 공분을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태 수습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 여파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전망을 하신다면. 저는 일단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좀 비유하자면 예. 비유하자면 골든 타임은 한번 놓쳤어요. 완전히 온전하게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놓쳤고, 저는 이제 일설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첫 번째 카드가 뭐였냐면, 뭐 카드라고 표현하겠지만 강미정 대변인이 기자회견 안 했으면 좋겠지만 이미 했잖아요. 한 날 예를 들면 조국 대표가 직접 나섰어야 돼요. 나의 불찰이다. 예. 그러니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 모든 것은 당에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나의 불찰이고, 이걸 받든 안 받든 죄는, 그러니까 화살은 저에게 돌려달라. 그리고 나는 현재 있는 모든 직을 내려놓고 나는 자수하겠다. 그리고 강미정 대변인이 그 성추행을 성비위 그리고 어떤 모욕적인 언어 그걸 당했다는 이순신 장군 앞 거기서 삼보일배했거든요. 예. 조국혁신당이 그렇죠. 계엄 때 네네. 거기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거기서 삼보일배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장소에서 내가 이 장소도 몰랐는데 예, 이런 일이 있었다니 내가 예, 참회의 예. 마음으로 삼보일배를 그렇죠. 하겠다. 피해자와 똑같은 마음으로 예. 내가 여기서 이 당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일단 나부터 반성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본인이 거기서 삼보일배를 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면 그나마 가장 길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반성하는구나 저 사람. 이렇게 늘릴 수 있는데 이미 변명에 뭐 사무총장 사퇴 안 하니까 최고위원들 사퇴하고 최고위원 안 되니까 지금 원내대표 사퇴하라는 말고, 이게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그 뻔히 보이는데 목적지는 뻔히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조국 대표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소위 말해서 내란 정국에서 그 3년 너무 길다 이런 했던 윤석열에 대한 대항했던 거 있잖아요. 그 많은 자본마저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며칠 안 남았어요. 한 2, 3일 상간인데 지금이라도 나서서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하고 자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이 당을 살리고 싶다면 조국 당조차도 이 사안 있죠. 이걸 전면 재조사하고 가해자도 억울하다면, 예를 들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억울하잖아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이분 인생을 걸어야 돼요. 만약에 당에서 지금 윤리감찰단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잘못 조사했잖아요. 그럼 당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 말은 뭐냐면 이 전까지는 괜찮아. 지금 경찰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경찰 조사에 당도 100% 협조를 해줘야 돼요. 이제는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도 있었냐면 그 로펌이 한번 바뀌었었거든요. 외부 로펌에
사실관계 조사를 맡겼었어요. 예. 강미정 전 대변인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 로펌에 있던 극우파 인사가 있니 없니, 고문이 있니 없니 해서 한번 바뀌었었는데 1인 로펌에 맡긴 거예요. 그 다음에 1인 로펌이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로펌이 바뀌니까 강미정 전 대변인 쪽에서 경찰에 고발한 거예요. 이게 계속 바뀌면 이게 미온적으로 수사가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이거를 경찰 고발과 이걸 동시에 진행한 걸로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쪽의 신뢰가 떨어지니까 후차적으로 수단을 쓴 겁니다. 그럼 강미정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들어갔으면 어차피 둘 다 원하는 건 진실 아닙니까? 진실. 네. 진실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려면 로펌에서 조사한 다원권 1년 정지와 영구제명이라는 조사한 그 조사 근거 자료 있죠. 예. 경찰에 넘겨줘야죠. 넘겨줘야죠. 안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실망을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가 예. 더딘 거예요. 경찰 쪽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진술이 엇갈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벌써 1년 전 얘기인데 네. 거슬러 올라가면. 예. 그러니까 경찰도 이걸 당내 문제를 세게 하기에는 각자 이해관계가 생겼잖아요. 지금 노래방 간 사람부터 이해관계가 생긴 거예요. 예. 근데 경찰 조사 가서 그 사람들이 노래방 가는데 그때 강미정 대변인이 성추행 당하더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지금 당사자들이 타깃이 돼 있는데 예. 말할 가능성이 낮아요. 무피권 쓰거나 기억 안 난다. 그래서 이거는 수사의 어떤 초동 단계부터가 지금 틀어진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명명백백하게 모든 걸 걸어놓고 정말 조국혁신당의 명운을 걸고 이거를 다시 전면 재조사하겠다.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냐? 조 대표밖에 못합니다. 저 짧게 정리하면서 저도 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조국혁신당이 20대, 30대, 40대 여성들을 외면하고서는 존립 근거 없습니다. 그 지지를 얻지 못하면 이 당 생명력 없는 것이고 예.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호남에서 민주당이 계속 하니까 여러분 답답하시죠? 그 예전에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국민의당처럼. 네, 네. 겨우 민주당 디스하면서 부스레기 얻어먹는 그 프레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비참한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수습 잘하면 이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조국 대표의 모든 행동에 모든 것이 저는 걸려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제가 이 질문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에 얽혀있는 이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프레임 내지는 진보진영 유튜브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커뮤니티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뭐 여러 채널에도 또 출연하고 하시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가해자 문제에 집중하자. 왜 다른 얘기 자꾸 하니? 최강욱 왜 혼내? 그 김보엽이 나쁜 놈인데 왜 김보엽만 욕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죠. 진보 진영 안에서 그렇죠. 특히 예.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건 다 이런 거 아까 제가 말했는 건 똑같은 건데 이 문제 때문에 진영이 다치게 하지는 말자. 선거에 악영향 미치게 하지 말자. 국민의힘 좋은 짓 하지 말자. 그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좋은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또 입는 피해자 입장은 왜 아무도 생각 안 하냐는 거예요. 자기 식구 못 챙기면서 무슨 얼어 죽을 정의를 이야기합니까? 그건 저는 아주 위선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태도로는 국민들 마음은 못 얻는다. 국민들 마음 얻으려고 정치하는 사람들인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욕먹으면 국민들이 외면할지도 몰라. 그거 걱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진짜 마음을 얻으려면은 이 사태는 오히려 더 지금 이후에 2차 가해를 어떻게 했는지까지 강미정 대변인 2차 가해 분명히 많이 당했을 거예요. 정파적인 욕도 많이 당했을 거예요. 예. 무슨 정치적 이익 때문에 저러는 거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얘기한 사람들까지 싹 다 찾아야 돼요. 그런 노력 없이는 이번 조국 혁신당의 운명은 저는 사라질 운명이 저도 하나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 중에 그 진보 좀 잘 나가는 유튜버 넘버 1, 2, 3 막 이런 데서 그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 댓글에 가해자를 뭐 처벌하자고.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어디 길 가다 성추행 당했습니까? 오늘 처음 만나서 어떻게 어떤 뭐 예를 들면 시위하다가 만나가지고 우당탕탕 노래방 갔는데 그 자리에 성추행 당한 거예요. 그러면 가해자 욕하는 게 맞죠. 이거 당 안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송원석은 옛날에 발길질할 때 왜 윤리감찰단 윤리 소집합니까? 송원석이 그때 당시에 당직자한테 정강이 차가지고 탈당당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당사자하고만 그냥 민사로 민사로 해결하면 1대1 다이다이 떠서 해결하면 예. 되죠. 형사고발하고. 기자가 다이다이가 네. 뭡니까? 아무튼 예. 1대1 함수로 하면 네. 되죠. 근데 예를 들면 그것도 보면 당이 왜 개입해요 그러면? 당의 윤리감찰다고 윤리가 왜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의 정당의 조직이에요. 당원이 있고 동지가 있고 그렇죠. 당규가 있고 단순히 개인 사인 간에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우리 회사나 뭐 조직, 정당 모두 보면 예를 들면 밖에서 사인 간에 그런 분쟁이 있을 때도 회사 내규에서 또 징계가 따로 있어요. 근데 하물며 정당은
경찰의 그 조사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정당일수록 조직 똑같지만 자주 부딪히고 자주 서로 봐야 그쵸, 되고. 예. 근데 이걸 조사할 때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미 이거부터가 이 성인지 감수성이나 2차 가해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입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조직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에 좀 가려져 있는 조직들, 비정규직, 뭐 또는 갑질하는 회사, 네. 오너 회사, 재벌가 사람들이 이걸 많이 당하고 사람들이 성토할 때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법을 하는 기구예요, 여기가. 입법을 하는 조직들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솔선수범하고 자기들이 먼저 나서지 못할 망정. 이걸 뭐 경찰 조사해놓고 뭐 우리 윤리는 외부에 뭐 돌려서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거를 뭐 게다가 당사자를 뭐 가해자를 했으면 됐지. 가해자를 그렇게 비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오히려 가해자를 밝히는 건 저는 그래 봐요. 가해자도 오히려 법적으로 보면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이 사람에 대해 발언권을 주고 2차 가해가 하지 않게 분리조치를 한 다음에 네. 프로세스를 그렇게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라는 건 안 하고 안 하라는 건 하잖아요. 분리하라는 건 분리 안 시키고 가해자를 예를 들면 가해자 비난하는 예. 가해자에게 어쨌든 간에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을 줘야 됩니다. 그거는 찍어 누르고 있는 거예요. 분리조치 시키고 이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십시오. 주고 대신에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지게 만들면 돼요. 그게 올바른 방향인데 지금 뭐라고 뭐 가해자 때리면 된다? 누가 가해자 때리지 말자 했어요? 예. 오히려 윤리감찰단이나 이런 제3조직에서 좀 더 이 피해자의 어떤 발언에 맞게 객관적인 조사를 해줄 그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가해자를 타겟에 삼을 게 아니라 당의 시스템 문제라고 이게. 김태호 우리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께서 검사 출신 사무부총장이 그 장르만 여의도인 것 같아요. JTBC 네. 유튜브에 나가서 한 발언을 보고 본인이 굉장히 놀랐다는 네, 이기원.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조국혁신당의 시스템이 지금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해 주셨고 우리 강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같은 진영 안에서 이걸 이제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라는 화두를 좀 던져 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단기간에 제가 봤을 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서요. 한번 짚어보자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또 트럼프 얘기도 하고 막 미국 얘기도 했어야 되는데 다룰 시간이 없어서 못 다뤘는데요. 한 주 동안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리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해드리도록 하죠. 최대 128만 원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했을 때 48만 원, 휴대폰 구입했을 때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했을 때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요.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성능 거기서 거깁니다.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시고요.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달성했고요. 983억에 해당하는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번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스픽스 보고 전화했다고 하시면 비밀 혜택 더 드린다고 하니까 문의 많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혹시 야식, 술안주 이런 식사거리 당길 때 떠오르는 메뉴 중에 하나가 바로 족발입니다. 오늘 스픽스에서 특별한 족발과 편육을 준비했습니다. 제주 흑돼지로 만들었고요. 족발과 편육 세트, 콜라겐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몸에도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뼈 없는 순살이라 먹기도 정말 편하니까요. 여러분 편육까지 함께 구성했으니까 이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순살 족발 4팩, 족발 편육 4팩 이렇게 총 8팩을 드리는데 가격이 단돈 35,900원입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이 가격에 드릴 테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치본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